2025년 한미 핵추진 잠수함 협정. 이걸 두고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죠. 네,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 주제를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는 건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이 문제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서거든요. 그 자료들 저도 봤는데 분석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이거 쭉 읽어보니까 뭐랄까, 이 협정이 가진 두 얼굴, 그 양날의 검이라는 속성이 너무 선명하게 보였어요.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협정이 과연 우리를 지켜줄 궁극의 방패일까? 아니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방아쇠가 될까? 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강력한 억제력이라는 희망과 걷잡을 수 없는 군비 경쟁이라는 위기, 이 두 개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갈림길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정확히 봐야 합니다. 현재 안보 상황 말씀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 첫머리에도 나오지만 지금 한반도 상황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정전협정 이후에 가장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 정도인가요?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대화 채널은 사실상 완전히 끊겼으니까요. 그냥 막연히 긴장이 높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군요.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상황이 훨씬 심각하더니요. 특히 DMZ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상징적인 변화예요. 2024년부터 북한이 DMZ 안에 대전차 방벽을 쌓고 지뢰를 다시 깔고 있어요. 비무장지대를 아예 요새로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국경선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죠. 더 우려스러운 건 군사 분계선 MDL 침범 횟수예요. 그 예측 보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2023년에 연 10회 미만이던 게 2025년에는 100회를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이건 절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적이라는 거군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긴장의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선을 넘나들면서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 이런 전례 없는 압박이 계속되니까 결국 게임 체인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상황이 그런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핵추진 잠수함. 도대체 왜 게임 체인저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이랑은 차원이 다른 건가요?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잠수함에 아킬레스건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거거든요. 아킬레스건요?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스노클이라는 관을 내밀어야 해요. 디젤 엔진을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스노클링을 하는 순간이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가장 높은, 가장 취약한 순간인 거죠. 아하, 숨을 쉬려 물 위로 올라와야 하는 거네요. 그때 걸릴 위험이 제일 크다는 거고. 그렇죠. 작전 반경이나 속도에도 한계가 명확하고요.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그 심장 자체가 달라요. 소형 원자로, 요즘 SMR이라고 많이 하죠. 네, 소형 모듈 원자로. 그걸 동력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 동력이에요. 한번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연료 교체 없이 몇 달이고 작전이 가능합니다. 몇 달씩이나요? 네, 들키지 않고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괜히 수중의 유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게 아닙니다. 와, 수중의 유령이라니?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전쟁의 규칙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이 강력한 유령이 맡게 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뭔가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유일한 임무는 바로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네, 그 위협을 무력화하는 겁니다.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은 발사 징후라도 포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바닷속 잠수함에서 갑자기 핵미사일이 날아온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죠. 보이지 않는 핵주먹인 셈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우리의 유령이 북한 잠수함 기지 앞에서 조용히 매복하고 있다가 네. 북한 잠수함이 기지를 나서는 순간부터 1대1로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겁니다. 그냥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 네, 그렇게 되면 북한 잠수함 입장에서는 미사일을 쏠 기회 자체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쏘려고 하면 바로 격침 들 테니까요. 하하. 보내주신 자료에서 이걸 국가의 생존이 걸린 수중 숨바꼭질이라고 비유했는데 정말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근데 그 1대1 밀착 추적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정말 가능한가요? 상대가 작정하고 따돌리려고 하면
놓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물론 100%라고 장담할 순 없겠죠.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의 압도적인 속도와 자막 능력, 그리고 최첨단 소나 시스템이 결합되면 네.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시 따돌리는데 성공해도 결국엔 숨을 쉬러 올라와야 하거든요. 스노클링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핵 잠수함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구력 싸움에서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북한에게 너희 SLBM은 이제 쓸모없어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군사적인 논리는 정말 강력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협정의 효과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 또 흥미로웠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 사는 것 넘어서 산업, 경제적으로 거대한 판을 새로 짜는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을 포함한 공동 개발에 가깝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공동 개발. 네. 우선 잠수함의 심장인 소형 원자로, SMR 기술, 그리고 적을 찾아내는 소나 시스템 같은 최첨단 기술들을 우리가 확보하게 됩니다. 이건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몇 단계나 점프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겠네요. 그럼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선업을 중심으로 부품, 소재, 엔지니어링, 나중에는 정비랑 관리까지. 자료에 나온 지도를 보니까 부산, 울산, 거제를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가 통째로 들썩일 만한 프로젝트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침체된 동남권 제조업에 이만한 활력을 불어넣을 카드가 또 있을까요?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파생되는 양질의 일자리와 기술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정리하자면 북한의 위협을 막는 궁극의 방패이자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 이것이 이 협정에 가진 빛의 측면이군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정말 너무 매력적인 카드인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강력한 무기를 우리 손에 쥐었을 때 과연 주변국들이 가만히 박수만 쳐줄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특히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이웃, 중국이 말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부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협정이 들이우는 그림자의 가장 짙은 부분은 바로 주변국의 격렬한 반발, 그중에서도 단연 중국입니다.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보내주신 자료의 분석처럼 중국은 이걸 절대 한반도 방어용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라고 볼까요?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 즉 자신들의 목에 칼을 겨누는 방화쇠라고 인식할 게 확실합니다. 특히 황해가 문제겠군요. 중국에게는 거의 앞마당이나 다름없는 곳이니까요. 맞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황해는 중국의 심장부인 베리징과 바로 연결되는 핵심 전략 수역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그것도 미군과 함께 작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중국으로서는 끔찍하겠네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는 걸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에 따른 보복은 불보듯 뻔하고요. 과거 사드 사태 때 겪었던 경제보복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을까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드는 그래도 방어용 무기라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핵잠수함은 공격적인 성격이 훨씬 강하니까요. 사드 사태를 능가하는 경제보복은 물론이고 황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해올 겁니다. 한중 관계는 아마 최악으로 치닫게 되겠죠. 중국의 반발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 같습니다. 자료에 있던 그 소용돌이 이미지가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 이미지 정말 적절한 비유죠.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전체에 전례 없는 해군 군비 경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딜레마에 빠지는 건 일본이에요. 일본이요? 네, 군사적 균형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없다는 안보적 압박감과 평화헌법이라는 국내 정치적 장벽 사이에서 엄청난 고민을 하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중국과 러시아는 이걸 기회로 삼겠네요. 봐라, 한국이랑 미국 때문에 우리도 군사력 키운다. 이런 식으로요. 완벽한 명분을 얻게 되는 셈이죠. 자국의 해군력 증감 계획을 더욱 노골적으로 더 빠르게 밀어붙일 겁니다. 결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가 이 경쟁에 뛰어드는 거죠. 동북아 전체가 거대한 무기 경연장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럼 가장 직접적인 위험은 그 보이지 않는 잠수함들이
좁은 동북아 바닷속에서 서로 엉키는 상황이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제 동북아의 바닷속은 각국의 최첨단 유령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쫓고 쫓기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야, 자료에 나온 치킨 게임 비유가 정말 섬뜩하게 다가오죠. 모두가 눈을 가리고 전속력으로 달리면서 상대가 먼저 핸들을 꺾기를 바라는 상황. 심지어 상대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치킨 게임이네요. 그렇죠. 그런 좁은 수중 공간에서 한쪽의 작은 오인이나 사소한 기술적 결함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상상하기도 싫네요. 누가 먼저 쐈는지, 왜 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물속에서 충돌이 시작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지상 충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결국 억제력을 얻는 대가로 우리는 훨씬 더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네요. 네, 완벽한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빛과 그림자를 안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 정리된 3단계 시나리오를 따라가 보면서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죠. 네, 먼저 단기적으로 2026년에서 2027년까지는 그야말로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가 될 겁니다. 최고조요? 한미 간의 기술 이전을 하고 공동훈련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하는 식의 도발로 맞대응할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제보복과 군사훈련으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할 겁니다.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예요. 그 힘든 시기를 넘어서 중기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가면 이제 군비 경쟁이 공식화되는 단계로 접어드는군요. 네, 2030년대 초에 우리 1호 핵잠수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이 착착 진행되면 주변국들도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신들의 해군력 증강 계획을 노골적으로 밀어붙이겠죠. 그럼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어서 DMZ는 지금보다 훨씬 더 중무장한 국경으로 굳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장기 2033년 2루가 되면 일종의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새로운 균형이요? 한국이 3척에서 5척의 핵잠수함을 운용하게 되면 동북아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게 돼요. 세력 균형의 판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겠네요. 네. 일본이나 호주 같은 다른 동맹국들도 우리를 따라 유사한 전력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시나리오를 따라가다 보니 결국 가장 근본적이고 민감한 질문에 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결국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라는 국제사회의 큰 약속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게 이 딜레마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핵심이죠. 보내주신 자료의 저울 이미지가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네, 맞아요. 한쪽에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다른 한쪽에는 군사적 전용, 즉 핵무기. 문제는 핵잠수함이 그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핵잠수함 연료로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HAU가 핵무기 원료와 정말 한 끗 차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아무리 오늘은 핵무기 만들 생각 전혀 없다고 외쳐도 국제사회는 우리를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할 수 있는 나라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겁니다. NPT 체제의 모범생에서 순식간에 체제를 흔드는 문제야가 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북한을 막기 위해 선택한 카드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정말 문제의 끝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 핵추진 잠수함 협정이 가진 빛과 그림자가 정말 명확하게 대비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빛은 명확하죠. 보이지 않는 북한 SLBM 위협을 원천 봉쇄하는 확실한 억제력, 그리고 SMR 같은 첨단 기술 확보와 동남권 경제를 이끌 새로운 산업 생태계. 하지만 그 그림자는 훨씬 더 짙고 복잡합니다. 네. 동북아 전체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선을 넘는 중국의 압박에 직면해야 하며 작은 오인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렇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도입하는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 있던 나침반 이미지가 던지는 질문을 함께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강력하지만 위험한 억제력을 손에 쥔 한국, 미국의 핵심 동맹 역할과 거대한 이웃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덧붙여서 청취자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실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우리 편이 되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무거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